네,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김기현 체제 책임론과 이낙연 전 대표발 신당론으로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오늘 정치권 이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두 분께서 여러 쟁점이 워낙 많아서요. 어떤 것들 좀 주목하고 계신지 먼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원래 12월 국회가 잠깐 정치 하한기예요. 왜냐하면 예산 빼놓으면 별로 쟁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12월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그 뜨겁고 핫한 무대들이 이제 펼쳐질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안 통과가 가장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어느 정도의 그 정책들을 반영시키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지금 쌍특검 문제가 지금 패스트 트랙에 태워질 수 있는 시한이 됐기 때문에 아마 28일 올라갈 거면 굉장히 그게 아마 뜨거운 그 말하자면은 현안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실이 지명한 장관들에 대한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도 사실 지금 말하자면 방통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야당이 전선을 좀 넓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 전국도 총선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상당히 좀 말하자면 격전지며 그다음에 뜨거운 그런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뭐 어떤 걸 좀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핫한 거는 이제 쌍특검 이거잖아요. 이제 총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쌍특검이 진행이 되면서 이 쌍특검과 예산안을 연계해서 전략을 세울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 또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안은 이런 주요 이슈가 없으면 지역구 예산을 다 증액을 해야 되는 게 지역구 의원들의 굉장히 그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다 합의가 됩니다. 뭐 결국에 가서는 합의가 되게 돼 있어요, 예산안은. 근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유불리가 나오게 되면 예산안도 여기에 연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예산안이 얼마나 연계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주요한 총선을 앞둔 주요 이슈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예, 그럼 뭐 좀 하나씩 좀 두 분께 이야기 좀 여쭤보면은 예산안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 좀 생색내기 아니냐, 이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유불리를 위해서 예. 정치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역시 정치에서 그 선거의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지지층이라든가 아니면 잠재 지지층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 쪽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재정 건전성 이런 것들이 뭐 보수에서 그 좀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게 지금은 예산안을 가지고 뜨겁게 얘기하지만 다른 것들이 조금 그 이슈가 올라오면 물밑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구 예산을 합의하면서 정리가 주고받기로 될 것이다. 정리가 될 것이고 아. 주요한 것은 그 위에 쌍특검법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훨씬 더 그 핫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틀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사실 민주당이 요구가 과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건 그 정부의 철학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결국 정부의 그 철학과 정체성이 예산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그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되는 과정들인데 뭐 연구의 R&D 부분 근데 그거는 여당도 지금 좀 줄이는 걸 다시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이재명 표 예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 이제 지역 예산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그 김상희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용이긴 한데 과연 총선용 때문에 이렇게 정부 여당의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아야 되느냐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어쨌든 뭐 순증하거나 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무작정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이른바 소소위를 통해서 쪽지 예산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제 여야 간 합의는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2월 2일을 정하는 것은 법정 시한으로 정한 것은 차기 예산 회계년도 30일 전에 모든 걸 정리하라는 건데 한 번도 이게 전 지켜진 적은 없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 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깎아라. 특히나 이제 무슨 뭐 정부의 뭐 활동비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원전 관련 예산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가
그 세운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선거 전략으로서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이 과연 정치 도의에 온당한 것인가 이런 좀 지적들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산을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야당은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주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당이 받아주지 않는 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쌍특검법 두 분께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해주신 부분인데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뭐 단독 처리할 거는 분명해 보이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역시 대통령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총선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걸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공인이라면 총선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본인의 정책을 국민을 위해서 힘차게 끌고 나가는데 좀 더 방점을 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쌍특검법에서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김건희 특별법이라고 명명된 특별법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 편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쪽은 굉장히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계속 금기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저는 뭐 총선에는 좋은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검찰 수사가 좀 기계적 형평이라도 좀 맞추는 분위기로 갔다면 지금 특검법을 할 명분이 야당에게 없어요. 없는데 검찰이 실제로 수사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건 명분은 존재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특검을 통해서 좀 당당하게 대응을 하시면 좀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거의 없다는 거를 잘 대응하시면 총선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쌍특검법이라는 게 이게 사실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은 이게 워낙 국민적 공분이 높은 데다가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여야 어찌 보면 크게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은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쌍특검이 동시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에 이미 태워졌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것을 그러면 두 개를 다 받을 것이냐, 선별 수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은 두 개 다 받을 것이냐 이런 각각의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고난도 함수가 돼버린 케이스거든요. 두 개를 다 받는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내 가족까지도 특검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본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어떤 그런 정치 브랜드에 부합하는 그런 결론이 국민들에게 투영된다면 상당히 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총선 판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이 있고 근데 대장동 사건은 받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한다. 이러면은 국민적 공분이 있는 거는 받는데 가족을 또 지키는구나. 이런 또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개를 다 거부한다 그러면 이거는 더더군다나 말하자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 받기 위해서 대장동 50억 클럽까지 배척한다 이렇게 또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말 에이스 검사들이 탈탈 털었는데도 안 나왔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받아서 저쪽에 무도한 공세임을 우리가 입증하자 차라리 이런 얘기들이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임한다면은 어차피 나올 게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특검을 먼저 받아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두 가지 다 받으냐, 선별술이냐, 그다음에 두 개를 다 거부하냐. 이걸 가지고 지금 남은 한 20일 동안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돼서 올라오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놓고 그러면 총선과 연계해서 좀 전략을 짜고 대응할 것인지 이게 남은 정부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이제 뭐 여러 이제 과거에 뭐 폭력이라든가 음주운전 전과가 이제 확인되면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지금 철회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오늘 출근길에서도 뭐 고개를 숙여서 좀 사과한 모습들이 보이기는 했는데요. 지금 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게 장관이라는 자리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냥 자리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이 정부는 어떤 정부다, 깨끗한 정부다, 내지는 뭘 추구하는 정부다. 그리고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게 담긴 거예요. 장관이란 자리는. 왜냐하면 장관 자리 말고는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법의 안정성을 지키려면 모든 법의 그 죄가를 치렀으면 그 이후에 어떤 기간을 거치면 인권으로 볼 때 그 권한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시한이 굉장히 많이, 시기가 많이 지난 과거의 일들이기 때문에 자격은 있어요. 그렇지만 메시지라는 차원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냥 자리입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지지를 증가시켜 가지고 국정의 그 동력을 확보하고 키워가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뭐 이분이 장관을 못할 이유는 없겠지만 정권에는 크나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진 사퇴를 해주시면 정권에 좀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거냐, 여기에도 좀 지금 화살이 가고 있거든요. 사실 아쉬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99년의 폭력과 2004년 음주는 이거는 사실 뭐 전과 기록 조회만 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뭐 본인의 뭐 동의까지 받지 않아도 그냥 전과 기록 조회에서 다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선출직,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우리가 자치단체장 출마하는 사람들이 다 이걸 전과 기록서 띄어서 내요. 그래서 이제 당의 공천에 반영하게끔 이게 양당 모두 제도가 돼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걸 왜 걸르지 못했느냐 이 지점은 좀 아쉽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난 유능한 사람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보편적 눈높이, 그래요. 김평로가 말하는 것처럼 과거에 죄값을 치렀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묻지 않는 게 이중처벌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법정신이니까 맞긴 한데, 그렇다고 과연 국무위원 후보자에게도 이런 잣대가 적용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질문을 낳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우리 검증단이 이걸 못 걸렀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운 대목이고, 본인이 이걸 뭐 사과한다고 뭐 해결될 문제다. 저는 뭐 사실 그 청문 과정에서 이제 그 본인이 얼만큼 소명을 하고 설득을 이제 하느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 아쉬운 대목은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민주당도 이걸 제가 보기에 그 정말 청문 국면에서 대단히 공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비슷한 혐의가 사실 과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아주 공세를 펼쳐서 논점화, 쟁점화 시키기에는 부담은 있지만, 어찌됐건 검증의 문제로 간다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검증단의 좀 약간 영양 소홀 혹은 뭐 그런 과정에서의 절차적 프로세스의 문제,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여야가 또 차기 총선 영입 인재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지난 금요일에 5명을 발표를 했고요. 민주당은 오늘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한 박지혜 변호사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양당의 1호 인재들의 발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평가하십니까? 근데 저는 뭐 이제 양당이 서로 인재 영입을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총선에 이제 다가오면은 실제로 물갈이 비율이라는 게 역대 평균이 한 40%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인재 영입을 통한 수혈 혹은 혹은 전략 공천 때문에 이제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전략적 영입, 이런 것들이 이제 40%의 물갈이 이루니까 어쨌든 이건 모든 총선에서 절차적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지금 야당은 1명이지만 여당은 5명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나오도 2분은 따로 뛴다 하더라도, 근데 좀 약간 여당은 공을 들인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서사와 스토리를 구축하고 그런 어떤 상징성 있는 분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이수정 경기대 교수 같은 경우는 물론 지난 선대위 때 참여했지만 그 선대위 때 참여한 것과 본인이 출마를 직접 지역구에 한다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서 굉장히 저는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동안에 활동해왔던 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설득력을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를테면 탈북 뭐 과학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조금 그런 것들을 신경 쓴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뭐 구자룡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방송을 통해 많이 알려진 분들이고 해서 지금 결국 저는 이제 여야가 이런 인물 경쟁을 통해서 뉴스의 집중도를 더 끌어갈 것으로 보는데, 다만 저는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야당을 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네. 그래서 사람들을 좀 끌어오는 건 편하지만 야당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여당을 해서 인재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재영입위원회라고 안 하고 인재위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에서 얼만큼 그동안 검증됐던 사람들이 잘 출연했느냐는 또 야당의 몫인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 총선에 지금 여러 가지 이 구도가 불리한 상황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신선한 인물들을 발굴하고 포진시키고 이것들을 국민 앞에 내보이느냐. 이건 인물 구도에서 그나마 좀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좀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번 지금까지 나온 네. 인물들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인재 영입의 기본적인 자세는 민주당이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재 영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의 방향이 무엇이다. 네. 두 번째는 감동,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박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기후 환경 쪽에 메시지는 이제 충분히 정책적 메시지는 충분히 던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세는 괜찮은 자세다. 그러나 거기에 충분한 감동적 스토리텔링이 있느냐? 그거는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감동을 위한 노력 이런 거는 조금 약간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여당은요, 그마저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정책적 메시지를 주려면 구자룡 변호사를 뺐어야죠. 예? 뭐 하정훈 그 의사분, 박사, 닥터, 그다음에 이수정 교수, 뭐 이런 분들로 묶어서 하나의 브랜드화 내지는 정책 메시지화를 해서 내놓고 그걸로 뭐 일종의 브랜드 내지는 총선의 이미지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구자룡 변호사가 끼면서 이게 뭐지? 그냥 뭐 이렇게 뭐 부각되는 사람은 다 데리고 오는 건가? 사실은 구자룡 변호사가 저처럼 방송에서 좀 인지도가 있다는 것 뿐이지 뭐 그분의 스토리텔링이나 뭐 이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뭐 좀 그 상대편 공격 잘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데려와서 공격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당은 오히려 풍부하게 인재를 지금 발굴해서 발표를 했으나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나 기획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저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당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일단 국민의힘 혁신위 같은 경우 이제 공식 활동을 종료를 하게 되고 지금 분위기는 김계연 대표에게 모든 게 쏠리고 있어요. 특히 주말 사이에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와서요.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혁신위 활동이 이제 종료되는 과정에서 큰 어떤 뭐 당의 그 과제를 넘기지 못했다 이런 비판은 외형적인 비판을 떠나서라도 일단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여된 전권이 아무런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당이 수용을 안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자 그러면 혁신위가 남긴 것은 무엇이냐? 물론 윤 대통령과 그 두 분이 오찬을 함으로써 어떤 그 말하자면 인유한 혁신의 결과를 당으로 넘기는 브릿지 효과는 그 연결 효과는 가져다 놓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여당 지도부에서 동력을 갖고 갈 것이냐 살려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당에서 이제 일각에서 비대위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비대위는 이미 좀 약간 타이밍이 이제 늦었다고 봐요. 결국은 이제 조금 조만간 이제 그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가 뉴스의 집중도와 주목도를 받으면서 결국 이제 이게 총선 여당의 이제 동력으로 갈 텐데 저는 이제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혁신위가 어떤 결과를 냈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치적 선택은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가장 나쁜 선택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가장 나쁜 선택인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나쁜 선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혁신에는 타이밍이 없어요. 혁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1월 혁신이 좋고 2월 혁신이 좋은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내일이 예비후보 등록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일 예비후보 등록할 때 결국 당의 어떤 그 지지도를 등에 업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등에 업고 여당 후보들이 나서야지 당에 이렇게 말하자면 무기력한 모습 갖고 여당 후보들이 나서면 그거는 곤란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당이 어떤 식으로든 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뤄서 지도부가 맡겨달라. 그래서 이제 특검 정국 끝나고 이번 정기국회 끝나면 임시국회 끝나면 내년 1월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자꾸만 끄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든 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말하자면 이 에너지와 동력을 살려가야지 이런 식으로 무기력한 모습 보이는 거 이게 저는 아주 나쁜 그 오히려 더 치명적 결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김계연 대표 사퇴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뭐 여론조사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예. 모든 환경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느낌도 안 좋아지고 객관적인 환경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확인된 것은요 중도 민심이에요.
중도 민심은 현 정권을 먼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서 회생을 시키려면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인요한 혁신위가 잘 끌어왔어요.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회자에서 점 하나만 지우면 돼요. 희생. 예? 희생을 하면 회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가 그거를 잘 끌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해줬어야 되는데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모습으로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를 회생시키는 것은, 그리고 그 기대를 회생시켜서 본인들이 회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총선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기현 대표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희생이 있을 때입니다. 그 희생은 친윤,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과 기득권층에, 이건 정말 기득권을 다 갖고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의 이선 후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총선을 그분들이 지휘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기고, 왜냐하면 이해관계에서 빠지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면 멋있게 총선을 지휘해서 이길 수도 있죠.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여론조사가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갤럽 조사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이 있잖아요. 근데 견제론이 이제 우세하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부울경에서까지 지금 이 견제론이 높게 나왔다, 요 부분인 것인데, 지금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수도권 위기론이 좀 담겨져 있었던 그 자체 분석 결과도 그렇고요. 지금 이 내용들을 봤을 때 민심의 흐름을 저희가 좀 읽을 수는 있잖아요. 이 그렇죠. 부분은 지금 어디서 가장 촉발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원인을 따진다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잖아요. 저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정당의 지지도를 보는 건 유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국정 지지도를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 우리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 당시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35대 32인가 그랬어요. 거의 엇비슷했어요. 그런데 17.5%포인트 차가 났잖아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정당 지지도보다는 우리가 그런 중간 평가 성격에서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높고 높고 낮음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면 지원론과 견제론이 51대 30으로 완전히 격차가 있잖아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중도층이에요. 중도층은 견제론 60이고 지원론이 26%더 격차가 벌어져요. 사실은 중도가 결국은 스윙할 수 있는, 말하자면 표심을 흔드는 바로 그런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저는 이 구도 싸움에서는 지금 여당이 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뭡니까? 우리가 구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물 얘기하고, 세 번째 이슈잖아요. 이제 사실은 근데 지금 이슈는 아마 이 메가 아젠다라는 것은 이제 총선 직전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시점에서 중요한 건 구도와 인물인데, 구도가 먼저 나오면 그다음에 인물로 이제 보완하는 건데, 구도에서 벌써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밀린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당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뭐 다른 해석을 한다든가, 여기에다 무슨 뭐 분치를 해가지고 이걸 조금 약간 좀 뭐 윤색한다든가,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만큼 정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에서 받아들이는 우리가 메시지 하나는 엄중하고도 위중하다. 그러면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이 엄중하고 위중한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전략과 묘책을 내느냐. 이게 지금 여당이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게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공관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관위를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좀 일찍, 원래는 한 1월 정도 했던 것을 이제 12월 중순쯤에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게 조금 늦춰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뭐 지도부에서는 아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그럼 왜 늦춰지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늦춰진 건 아니죠. 근데 저는 내일 모레가 이제 총선 기획단이 이제 종료하는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총선 기획단이 종료하면은 바로 공관에 출범한다는 거였는데,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뭐 그 연말이나 새해 뭐 공관이, 저는 이거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나마 지금 제가 빨리 결정을 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기현 지금 지도부가 어떤 지금 결정을 내도 사실 지금 무력화돼 있고 약간 지도력을,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빨리 그립감을 잡고 그다음에 이 총선 국면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부지하 세월 혹은 뭐 특검 뭐 표결 이후로 미뤄진다? 저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로 봐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점점 더 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라도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이제 총선 기획단이 활동을 종료하니까 다음 주에라도 빨리 출범시켜서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거는 비대위가 아니라면 저는 공천관리위원회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론의 집중도와 뉴스의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빨리 그런 어떤 국면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일각에서 나오는 거는 전 제가 보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무슨 특검법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의견과 견해는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는 그렇게 안이하게 인식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추수용 평론가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잖아요. 선거는 선거 구도와 인물과 이슈예요. 근데 선거 구도는 정권 심판론으로 가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혁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구도를 결정하는 게 혁신의 기회였다면 그럼 인물을 결정하는 거는 총선기획단, 인재영입위원회, 그다음에 공관이거든요. 근데 이거 조기에 띄운다고 선거 구도를 없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의 동력을 다시 살리는 것만이 저는 이걸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걸 빨리 하면 빨리 하고 좋은 인물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인물을 영입해서 내놓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무적인 판단을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기획을. 구자령 변호사랑 지금 정책 메시지랑 엮어가지고 내놓는 그런 그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슈잖아요. 네. 이슈도 별로 유리할 게 없어요. 쌍특검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해버린다. 그러면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예? 이재명 방탄과 김건희 방탄의 대결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요,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절대 불리한 것이 국민의힘의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엎을 수 있는 정말 감동이 필요하다. 그 감동의 키워드는 희생이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희생을 할 것 같으세요? 오늘 일단 어쨌든 메시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예. 김기현 대표가 뭐 언제쯤 어떤 이야기까지 할 것 같으세요? 뭐 저는 김기현 대표가 큰 정치에 꿈이 있으시다면 희생을 할 것이고요. 큰 정치에 꿈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냥 지역에서 그냥 그 한 자리 지키면서 자기 그냥 그 국회의원 자리 연년 보존하시면서 그냥 끝나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거를 섣부르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할 것이고 예. 시기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본인의 시기가 늦춰지면 어떻겠어요? 동력을 이끌어가지고 윤핵관의 희생까지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시간을 정하려고 하는 거는 오만한 겁니다. 국민의 기대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시계가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시간 안에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시간을 지났거나 아니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조금 이렇게 빨라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활동의 보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뭐 다양한 시나리오들도 나오고 있고요. 좀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동훈 장관이 좀 히든 카드 약간 성격이 된 건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전략 자산이 화돼 있는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얼마만큼의 이제 이 선거를 추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냐 이건 좀 별개예요. 왜냐하면 아직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현직에 또 국무위원에 있는 분이라 조금 약간 제가 먼저 평가하기 섣부르지만 저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보수층을 견인하는 것은 확실한 지금 자산이 되고 있는 건 맞고 다만 이제 이게 중도까지 그 확장성이 있느냐 이 지점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만일 이제 정치판에 나온다 그러면 첫 메시지하고 그것에 대한 대중의 반향을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이제 언론 노출과 그다음에 집중도를 통해서 체급도 키웠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새로운 보수의 그 뉴 리더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는 저는 굉장히 말하자면 행보를 잘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차기 지도자 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19대 16으로 이재명 대표 거의 이제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총선 때 이런 이제 어떤 전략 자산으로서 활동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 다만 지금의 보이는 모습들은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조금 더 본인의 몸집을 키우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로 예상되는 뭐 원포인트 개각이라든가 아니면은 내년 11월 11일이 이제 공직사 사퇴 시하니까 그 직전까지 가면서 더 대중의 관심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한동훈 장관의 한동훈 효과, 이른바 한동훈 이펙트라는 것을 최대한 총선에 활용하려는 여권의 전략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주목받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한동훈 하나에만 매몰되는 이 전략은 온당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총선은 한 사람이 치를 수 있는 선대 전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잘 조커 카드로 활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용하게 쓰느냐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한동훈 장관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처럼 그렇게 이걸 지금 프레이밍하는 거는 저는 온당치도 않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한동훈의 가치를 점점 더 저는 주목도를 높여가면서 히든 카드로 활용하는 이 전략은 매우 유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커 카드, 히든 카드 다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제 한동훈 장관은요,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지금은. 그건 이유가 뭐냐면 국회의 감사를 받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약자의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쌓여온 국무위원이. 근데 정당으로 오는 순간 그 이미지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그 발신했던 메시지들도 다르게 들릴 겁니다. 국무위원으로서 그 억지 쓰는 야당에게 약자가 항변하는 이미지에서 강한 여권의 정당의 여당의 강자가 싸우는 이미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면 그 메시지 조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중도소구력 부분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잘 만약에 한동훈 장관의 힘으로 만약에 또 해낸다 그러면 구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정권 심판에서 차세대 경쟁 구도로 이게 선거 구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현 미래의 그렇죠. 어떤 미래에 권력과요? 누가 될 것이냐. 한동훈이냐 이재명이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차세대의 경쟁 구도로 이걸 바꿔내는 어떤 기반 환경을 만들어낸다면 변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인사라서 모르죠. 당에서 어느 정도 희생을 해주느냐에 따라 이 조커 카드, 전략 카드 이런 거의 의미도 상당히 좀 바뀔 것이다. 본인의 그러면 개인기로 이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정치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알아볼게요.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 창당 발언의 수위가 점점 좀 구체화되고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바로 저희가 지난주쯤에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저희 패런께 했더니 상상이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입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 게 되는 게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백가쟁명식으로 나와가지고 총선을 뛰면 거기에서 의석이 얼마나 확보가 될까요? 없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석을 확보한다? 그러면 한 30석 이상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30석을 얻고 난 다음에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각자의 길을 주장하다가 한 석도 못 얻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제가 보면은 이 제3지대는 다 함께 모여서 총선을 치르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책의 어젠다와 이런 것들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들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정치에서는 그 의석 배분을 가지고 갈라설 수도 있다. 그러나 항시 한 또 텐트 안에서 그 함께 도모할 것은 모여서 함께 도모한다. 이런 식으로 연대, 느슨한 연대의 형식으로 가는 게 훨씬 현실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의 성정으로는 이준석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현실을 생각하는 정치인의 모습으로서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의 현실이다. 공감하십니까? 저는 제가 딱 보기에 이제 그 두 분의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띄우고 예.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매력적인 또 이렇게 메시지를 발산하는 거는 이게 전형적인 이게 정치 이론의 편승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약자 혹은 주변 세력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때 가장 핫한 이슈에 편승해서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바로 커지잖아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혹은 당내 비명계 의원들이 뭐 원칙과 상식과 함께 가겠다. 뭐 이 정도. 3총리 정도까지는 그 의제가 됐지만 이게 현실성이 별로 없어진다 얘기 나오니까 이준석이라는 카드를 딱 꺼내드는 순간 지금 바로 이렇게 지금 동력이 붙고 불이 확 살아오르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 신당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람들이 그래 온라인 신당이니까 가능할 거야고 하지만 정말 하겠어? 탈당도 안 하고 되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이른바 낙준연대라는 것을 딱 꺼내드는 순간 이게 될 경우엔 제3지대가 이게 활화산처럼 타오른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가능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여론조사 지형을 놓고 보면은 중도가 30%가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당의 또 이에 기득권 정치에 실망한 또 중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동력과 인물 혹은 이슈가 없으면 이걸 못 끌어가는데 이 두 사람이 이른바 상호 편승 전략을 통해서 저는 이 몸집과 지금 이 에너지를 더 키워가는 태풍의 눈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때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 두 분들이 이런 언급만으로도 지금 사실 다른 뉴스들을 다 잠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시화되느냐, 이게 성사되느냐 과정을 보다도 지금 양당에 대한 어떤 그런 혐오와 어떤 그런 실망들이 얼마큼 이 삼지들을 통한 수렴 과정이 가능할 것인가 이걸 지금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말하자면 또 양당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고 또 우리가 징벌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는 이상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또 이게 힘을 가질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네. 아직 공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만나자라고 네. 이낙연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 않잖아요. 네, 네. 그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얘기 나오면 이제 좀 손 내밀까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러기 때문에 잘 못 내미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근데 소통을 많이 하는 모습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야당하고 소통 좀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소통을 안 하면 그 얘기에 힘이 안 실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먼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의 권위가 훨씬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은 좀 너무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박병석 그 전 국회의장이 불출마 선언했을 때 얼마나 좋은 이슈입니까? 그죠? 그럴 때 막 그 선배를 모시는 모습,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모셔가지고 얘기도 듣고 그거를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해가지고 뭐 인사들을 만나서 불만도 듣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박병석 의장 그 대선배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데도 식사 한 번을 안 샀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저는 좀 약간 성정이신 것 같고, 근데 이번 기회에 이런 뭐랄까 하나의 외부적인 압력이 왔을 때 그 성정을 좀 돌이켜 보시고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라도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정일까요? 아니면 이게 파급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굳이 손 내밀지 않는 걸까요? 성정은 아닐 겁니다. 성정은 일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두려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는 순간 이낙연 대표가 뭐라 하겠습니까? 대표 사퇴하시고 이번 총선 불출마하시고 양 진영이 합의하는 우리 서로 그런 지도부를 꾸려서 총선 치릅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고 어쨌든 지금 시간만 조금 가면은 제3지대가 소멸되고 이낙연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면 본인이 다시 그립을 지어 갈 것 같은데 굳이 이낙연 대표를 지금 만나서 본인의 어떤 자산과 지분을 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본인은 쓴소리 듣는 거 지금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위기다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근데 그립을 너무 지니까 반발이 있는 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으로 안규배 의원 임명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비명계다라는 네. 이제 뭐 분석이 나왔더니 아니다. 사실은 이제 이재명계다. 요런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요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생물을 보잖아요. 식물을 보잖아요. 바람이 불면 빠르게 눕는 식물들도 있어요. 예? 그런 식물에 속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초선들이 오적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에 용기를 냈을 때 그분들 5분을 봤거든요. 근데 그 5분이 저는 사육신처럼 사오신이 되시기를 저는 바랬어요. 그러면은 정치권에 감동을 줄 것 같았어요. 초선다워 보이고. 근데 사일신이 됐습니다. 오영환 의원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바람에 재빠르게 누워서 공천을 위해서 대표에게 아부하는 분들이 되게 계시잖아요. 안규백 위원장이 정세균계라고 지금 본인이 만약에 주장을 하신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스스로도 뜨끔뜨끔 하면서 뻔뻔하게 말씀하시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 반발도 거세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달까지 좀 당의 변화를 기다리겠다 이게 강하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명계 움직임 어떻게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안규백 위원장의 임명을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탕평 인사라고 쓰고 친명 장악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저도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원칙과 상식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당이 조정식 사무총장과 최소한 어떤 이런 그 전략기획위원장 이런 분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비명계 사람들 써줘야 돼. 그래야 탕평 인사죠. 그런데 결국 이런 핵심적인 분들을 바꾸지 않으면서 자꾸 우리가 탕평하고 우리가 자꾸 소통하겠다, 우리가 통합하겠다. 그런 과연 그 메시지가 얼마나 힘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표리부동하다는 소리밖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더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장악에 나설 경우에는 저도 비명의 힘도 좀 더 구심력이 원심력이 점점 더 커져가야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낙연 신당과 맞물려서 또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까지도 조금 고려한 총선 지형이 좀 고려돼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